저는 그 제약바이오랑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헬스케어를 다 담당하고 있는 박병국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60페이지의 자료를 보시면 이게 제가 작년 포럼 때도 항상 첫 페이지에서 업데이트 드렸던 그런 자료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장 대비해서 바이오 지수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올해도 여전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전망을 했어요. 2022년에는 S&P 500 헬스케어 인덱스, 즉 방어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빅파마들이나 이런 지수들은 22년에 방어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23년에는 성장주가 갈 것이 저희 하우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바이오테크가 또 성장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 네모칸 쳐져 있는 바로 밑에 XBI라고요. EPS가 없는, 즉 돈을 벌지 않는 중소형 바이오테크들에 대해서는 2021년, 22년 금리로 인해서 너무 안 좋았던 그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23년 YTD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1년, 22년에도 이제 21년 특히 시장 대비 좀 많이 안 좋았고 22년에도 좀 안 좋았는데 23년에도 이런 바이오테크들이 별로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S&P 500이라든지 시장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YTD로서 10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14%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다른 성장주들 반도체, 로봇, 2차전지 다 YTD로 매우 좋은 상황인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이 성장하는 뉴스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이게 전체 바이오를 보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항체의약품입니다. 네, 항체의약품이고요. 그 다음이 최근에 비만 당뇨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GLP-1이 포함되는 펩타이드 의약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펩타이드 의약품을 하는 여기 일라이릴리아 노보디스크의 수익률이 있죠. 얘는 2021년부터 매년 좋았습니다. 특히 올해 8월 달 개월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이제 전체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1위, 2위 기업이 일라이릴리와 노보디스크로 바뀌면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지수 굉장히 안 좋은 거 10월 달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펩타이드입니다. 전체 바이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비율이 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이 10%였는데 이게 50% 성장률이 이제 더 높아져서 15%가 된다 한들 전체 바이오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현가로 보시면. 근데 그 전체 바이오 시장에서 70%, 80%를 차지하는 게 항체의약품입니다. 소위 키트루다, 옵티보,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에서 휴미라라든지 레미케이르다라든지 이런 약물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약물들을 2014년, 2017년 큰 대세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나서 2020년에도 지수는 대세 상승했는데 그때는 사실 유전자 가위와 코로나19 백신 때문이었지 21년부터는 그런 게 멀티플 적용이 되게 어려운 테마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런 대형 단일항체 치료제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도 의약품 지수랑 제약 지수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습니다. 예. 수치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2021년, 22년 예를 들면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코스피 대비 22년에 방어주로서 조금 괜찮았던 게 있고,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에 방어주로 역할을 굉장히 잘했지만 올해 너무 안 좋죠. 시장 대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다른 것들도 다 따라가요. 그리고 코스닥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는 XBI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21년, 22년에 매우 안 좋았고 23년을 보시면은 방어주로서 조금은 마이너스는 면했지만 코스닥 대비해서 많이 안 좋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의 반등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이제 오른쪽 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바이오 시장에서 이들이 성장했을 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달리티는 결국 항체의약품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10월 달부터 좋은 뉴스들이 조금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2022년부터 이 항체 의약품 시장의 성장률이 한 자릿대로 떨어졌다가 24년, 25년부터는 10% 성장하는 걸로 조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62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큰 세 가지 테마를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체의약품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요. 일단 알츠하이머입니다. 네,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지금 뭐 레카네마비라든지 뭐 도나네마비라든지 이름은 어렵지만 뭐 바이오젠과 일라이릴리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작년 올해 최초로 이제 승인을 받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환자 수로 보면은 전 세계에 지금 2억 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알츠하이머 환자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뭐 내년 초에 이 약을 뭐 처방하는 그런 환자 10,000명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대비 지금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 침투율이 높아지려면 결국 알츠하이머 진단에서 허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따 뒤쪽에서 들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제 ADC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션이라고 해서요. 기존의 이 안티바디가 항체죠. 안티바디로 해결을 했던 그런 항암제 기술들에 대해서 그 톡신이라는 이 기존 뭐 화학 항암제를 컨주게이션 해가지고 항암제를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안전성의 이슈는 좀 뭐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유효성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체되어 있는 항체 시장에서 항암제를 조금 성장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FcRN이라고요. 지금 아까 휴미라랑 레미케이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뭐 IBD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대형 자가 면역 질환에서 뭐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약물들이 지금 2010년대 중반부터 페이턴트가 만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미국에서 휴미라라는 거의 가장 잘 팔렸던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Q는 더 증가해요. 앞으로도 자가면역 질환 시장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맞는 Q는 증가를 합니다.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프라이스 자체가 매년 30%씩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약산업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게 좋은 이슈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쪽으로 다시 또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기술이 그 FcRN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질환군이라든지 테마에서 성장이 나와야 전체 바이오에서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 내용들이 좀 뭐 어렵고 그러실 수 있지만 결국 국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헬스케어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직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을 이제 한다라고는 다들 잘 아실 것이고요. 근데 그 위탁 생산을 할 때 항체 약품 위탁 생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뒤쪽에서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쟁사들 대비해서 뭐 EPS라든지 에비타라든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계속 빠지죠. 그 이유는 전체 바이오 시장에서 이 항체 시장의 성장률이 더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으로 연결돼야 되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런 새로운 모달리티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머피셔라든지 론자, 뭐 다나워 이런 신약 생산에서 글로벌 핵심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주가가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네, 이들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국내 바이오 지수도 그렇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이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결국 이게 바이오에서의 그 의약품 성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 지금 그 생산이나 아니면은 뭐 세포주 개발이나 이런 거를 개발하는 이제 회사 중에 그 서모피셔나 다나워나 론자, 우시바이오, 캐털런트 이런 해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외 기업들의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그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최근에도 9월, 10월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과거에 투자해놨던 것들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상각비만 발생을 하고 앞으로 언제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계속 에비타 뭐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가이던스를 계속 낮추고 있는 거예요. 네, 최근 9월, 10월 뭐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더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투자를 못하지 않는다. 새로운 모달리티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바이오 지수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디레이팅을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글로벌적인 업황, 바닥 시그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좀 나와야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쪽에서 그 전체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좀 빨리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테마인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알츠하이머는 지금 환자 수가 한 2억 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처방 뭐 1만 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허들이 저는 진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그 뇌 안에 있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물인데요. 결국 그 약을 처방을 받으려면은 펫 스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뇌척 수액을 뽑는다라든지 뇌 속에 뇌척 수액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뭐 단어가 굉장히 어렵지만 진단의 영역에서 확인을 해야 약이 처방이 된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뇌 쪽으로 찍는 게 병원에 그런 장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 많이 깔리는 그런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뭐 GE 헬스케어라든지 지멘스 헬스케어라든지 뭐 해외 기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깔리고 하면은 전체 바이오, 특히 항체의약품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행히 올해 10월 13일에 그 펫스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 공보험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도 좀 중요한 뉴스가 있을 만한 게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에서 승인받은 용법은 18개월 용법입니다. 근데 이 18개월 동안 약을 투약을 하더라도 이 약물에 대해서 투약을 이제 멈추게 되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나 뭐 타우 단백질이나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지표들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 1분기에 바이오젠과 에자이라는 그런 레카네맙을 개발한 회사가 그 유지요법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알츠하이머에 대한 잠재 시장이 현재 승인받은 18개월 용법 대비 더 큰 시장으로서 이제 승인을 받는 뉴스가 내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공장 증설을 해야 어느 정도 또 주가의 모멘텀이 있을 것이고 멀티플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고 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알츠하이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시장이 개화가 되느냐 아니면 계속 환자 처방수가 늘어나지 못하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증설 의사결정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방 성장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 되게 많았죠. 되게 많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 쪽으로 또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단 관련해서 뭐 알츠하이머도 그렇고요, 항암제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어쨌든 뭐 상황이 코로나 이후로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좀 반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의료 AI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료 AI를 또 커버도 하고 있고 좀 믿는 그런 사람인데요.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다가,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루닉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뒤에 가이던스를 뭐 매출액 10조에 뭐 영업이익 5조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그냥 의료 AI 기업이 뭐 100조의 마켓캡이 형성이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당연히 의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료 AI 기업들이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당연히 표준 시장인 미국에서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은 그 미국 공보험에서 메디케어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메디케어에서는 파트 A부터 파트 D까지 있습니다. 근데 의료 AI 기업이 병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파트 A와 파트 B라는 군으로 의료기기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신기술수가 CPT3, CPT1 이런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도 신기술 의료 기술로 지정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지금 미국 의사협회에서 의료 AI 기업들한테 이런 코드 지정이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루닛이나 뷰노나 아마 뭐 내년 정도에는 이런 CPT 코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보험에 들어가는 것이고 수가가 지정이 되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 헬스케어 산업에서 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의료 AI 기업,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일단 뷰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뷰노가 지금 미국 FDA로부터 뭐 BTD라고 하는 혁신 의료기기로도 이제 지정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요런 뉴스 플로우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의료 AI 쪽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년에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내 그 중요한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공장을 그냥 지으면 그냥 계속 QOQ로 실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멀티플이 계속 빠진다라는 거예요. 네. 멀티플이 유지가 된 상태로 에비타가 증가를 해야지 저희가 시가총액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지금 올해 일어나는 상황은 실적은 이제 늘어나는 게 좀 많이 보이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보다 멀티플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네. 지금 이런 디레이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FcRN이라든지 ADC라든지 이런 항체의약품에서 좋은 뉴스들이 나와줘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뭐 서머피셔, 다너론자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추가 캐펙스 투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2023년 10월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이브에비타를 보셔도 그 다른 이제 경쟁 피어들 대비해서 여전히 멀티플이 7, 80%는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멀티플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좀 바닥 시그널을 보일 때 올해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 24년 하반기나 25년 얘기를 해줄 때 그때가 뭔가 바닥 시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삼바에 대한 얘기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삼바뿐만 아니라 바이오 지수 여태까지 너무 안 좋잖아요. 결국 이게 그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테크들이 지금 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을 못하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년도 당장 그렇게 쉽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닥을 얘기할 때 바이오 지수든 삼성바이오로직스든 이제는 바닥이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드리면 자료는 없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합병 성공했죠. 네,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뭐 언론에서는 뭐 4조, 5조 이런 브릿지론까지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네, 결국 주식 매수 청구권이 78억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나와야 되는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몇 좀 그 까먹으시고 그 청구 신청한 걸 취소하지 않아서 나온 게 이제 78억 원, 79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이제 내년 실적은 큰 쇼크가 날 겁니다. 네, 특히 1분기, 2분기는 원가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사놓은 그런 재고 자산이 2.7조 원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가율이 지금 아마 내년 처음 시작할 때는 60%, 70%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상각비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적자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첫 실적 발표 시기는 24년 5월에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 앞에서 그 미국 진펜트라라는 램시마 SC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게 그래도 미국 사보험 뭐 PBM 등재나 이런 뉴스가 1분기엔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주식 트레이딩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그런 시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